정상입니다. 네, 정상입니다. 네. 네, 정상입니다. 오늘 경항모 저희도 작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이번에 쏟아지겠죠, 저희 쪽으로? 네. 좀 무장을 하고.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이제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우와, 경항공모함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함에서 F-35B. 이거는 미국의 이 대형 항모에서 2차 분급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척이면 척인데요. 자, 지난주 마라도 한 편에 이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는 경항공모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경항모 진짜 국방 최고 핫 이슈 중에 하나로 갈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까지 모셔서 경항공모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한 달 반 전에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함 방한 소식 때문에 더욱더 화제가 됐었는데 이때도 눈길을 끈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는데요. 네. 독도함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하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함이 동해상에서 이제 연합훈련을 펼쳤죠. 그때 이제 아주 우리 취재진 또 우리 이제 VIP들이 가서 보셨는데 아주 특별한 장면을 연출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게 비가 와요. 비바람이 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비바람이 부는 속에서 F-35B 스텔스기가 갑판 위를 이륙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오! 이건 착륙 수직으로 이제 착륙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수직 이착륙. 네. 오, 동체 위에 뭐가 뚜껑 같은 게 또 열려 있네요. 네. 이게 착륙할 때 이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F-35B 두 대가 연속으로 이함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날씨가 그때 안 좋았어요. 저는 간 건 아니고 그 현장 취재 기자들 얘기 들어보고 영상도 보고 그랬는데 날씨가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는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 뭐를 붙잡고 이렇게 버텨야 되는 그 정도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좋았는데 바로 그 F-35B가 신호를 받자마자 이 평갑판이 아니죠. 이 스키 점프라테 비슷한 이렇게 휘어진 갑판 위를 이륙을 했는데 시간이 불과 이제 5초 밖에 이제 안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F-35B는 스텔스 수직 이착륙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직으로 이륙하고 수직으로 착륙하는 것보다 그것만 되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보통 이륙은 수직으로 안 합니다. 단거리 이륙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이륙할 때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륙을 하고 착륙할 때 이제 수직으로 착륙을 하죠. 그래서 그래서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이 사실 정확한 표현인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이라고 표현하는데 스키 점프대처럼 이 경사진 이 갑판 덕에 비교적 짧은 거리에 그 많은 무장을 달고 이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 비행갑판엔 최대 36대의 F-35B를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갑판뿐 아니고 뭐 경락고라든지 이런 총괄해서 그리고 이 36대가 하루에 2번씩 최대 72소티의 작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항모 다룰 때마다 소티 엄청 강조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이게 소티는 이제 전투기가 일정한 시간 내에 최대한 출격하는 그 출격 가능 횟수를 뜻하는 건데 특히 퀸 엘리자베스함은 이제 F-35B 지원에 특화돼서 설계가 됐으니까 굉장히 잘 맞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스텔스기 운용에 맞게 그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7개월에서 9개월 동안이나 전진 배치돼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퀸 엘리자베스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을 대표하는 항모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2017년 12월에 취역했으니까 아직도 뭐 충분히 신상이라고 무기로 따지면 그렇겠죠. 아주 신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길이는 284m, 폭 73m, 6만 5천 톤급 배수량을 갖고 있는 중형 항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추진 방식이 핵 추진이 아니고 재래식 추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24시간 내내 무려 600마일을 965km입니다. 1000km. 예. 하루에 1000km를 24시간 동안 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동력을 자랑하는데 그거는 이제 엔진이 재래식 엔진이지만 6개가 달려 있어요. 가스터빈 2개 그리고 디젤 4개 이렇게 달려 있어서 동력을 충분하게 받는 그런 방식이죠. 네. 이번 그 퀸 엘리자베스 함의 이 방안이 특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추진 중인 경항모에서 많이 참고한 그 모델이 바로 이 퀸 엘리자베스 함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1월에 해군이 이제 공개한 경항모 개념지를 네. 보면 그 스키 점프대만 빼고 퀸 엘리자베스 함하고 사실 닮은 부분이 꽤 있거든요. 배를 조종하고 전투기를 지휘하는 강철탑이 아일랜드 함교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기존은 한 개였는데 이제 2개로 늘어났고 또 함재기를 비행 갑판으로 이동시키는 엘리베이터 2기도 이제 오른쪽에 집중돼 있다 이제 이런 점은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설계 건조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한국형 경항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는 조금 작죠. 그보다는 기준 배수량이 3만 톤, 예. 만재 배수량은 4만 톤급이고 길이는 한 20m 짧은 엘리베스함에 비해서 265m, 폭 43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멋져 그 조선 강국인데 벌써부터 불꽃 튀기는 경항모 수주전이 시작이 됐다고요. 그렇죠. 우리 경항모 사업이 사실은 해군 함정 건조 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이 될 겁니다. 배 배가 자체도 제일 엄청 크니까 크고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면 조선하면 현대와 대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현대 중공업하고 대우조선 해양이 이제 치열한 경쟁이 벌써 붙었어요. 저 질문 하나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예, 오늘 예. 저희 방송에 나왔던 저 모델. 네. 저 모델은 어떤 겁니까? 현대 겁니까? 대우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하나를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2개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모델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저 모델은 예. 원래 초기의 형태 그 모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이시는 오. 위에 게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지난 6월 예. 마덱스라고 불리는 전시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개한 거고요. 아래 게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 공개한 모형인데 이 2개를 보시면 공통점은 이 함교 아일랜드가 2개가 있습니다. 분리된 형태로. 그 1동, 2동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네요. 네. 가동, 뭐 나동. 예. 네. 근데 저거는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이제 붙어 있어요, 예, 저거요. 내부에 이제 디귿자로 연결이 붙어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2개 모델하고 다 차이가 있고 그 가장 큰 차이는 현대중공업에서 공개한 모형은 퀸 엘리베이스 함처럼 앞이 경사갑판, 이 스키 점프대에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경사갑판이 달려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이고요. 갑판의 폭도 보시면 얼핏 문제중으로 보셔도 아직 느끼시겠지만 현대중공업계 대우조선 해양 거보다 폭이 좀 넓어요. 확실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차이점들이 있는데 대우조선 해양의 경우는 원래 해군에서 공개한 뭐 그 컨셉 개념에 충실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편갑판형으로 해서 이제 공개를 했고 현대중공업은 퀸 엘리자베스 함과 비슷한 형인데 그게 이제 그 사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개념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 단계에서 이제 영국에 우리나라는 사실 별로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함정 만드는 회사 중에 밥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이름이 좀 독특하죠. 예. 예. 이게 상당히 큰 회사예요. 여기서 뭐 영어죠? 영어죠? 영어입니다. 우리 말이 아닙니다. 예. 예, 영국의 뭐 BA 시스템도 많이 하지만 네. 해군 함정, 잠수함을 포함해서 이 건조 운용에 역할을 많이 하는 게 밥콕이라고 있는데 이제 현대중공업이 여기에 이제 밥콕하고 많이 협력을 했어요. 퀸 엘리자베스 함 설계의 경우 50% 이상을 밥콕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이제 많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마덱스 때 제가 이제 현대중공업 그 관계자들 설명을 좀 들어봤더니 이런 이제 스키 점프 갑판이 이륙할 때 연료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장 탑재량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제 사용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같은 연료면 좀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채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네. 또 딱 보더라도 편갑판이냐, 이게 스키점프대 같은 저런 활주로냐가 눈에 띄는데 그러면 이 편갑판으로 디자인하는 것도 장점이 있으니까 또 그 부분도 관심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스키 점프대가 있으면 아무래도 물론 이제 이륙할 때 용이한 건 있는데 편갑판으로 만드는 이유는 일단 스키 점프대가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뭘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아까 그쵸. 특히 이제 걷다 놓으면 이게 어떻게 이게 밀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부분은 사실은 이륙할 때 빼고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공간이 되는데 편갑판을 쓰게 되면 이제 그 수직 이착륙
35B의 그 원활한 이동 경로를 확보를 하기가 좋고 또 회전익 항공기 운영을 위한 한마디로 헬리콥터가 뜨고 내리는데 저기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실제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 소티 생성률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경항모 모델 중에 하나인 카보우르와 트리에스테를 건조한 회사, 그 이탈리아 대형 조선사 핀칸테리아와 연합전선을 지금 구축해서 좀 저 형태를 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다른 각도에서의 이 경항모 이 디자인을 보니까 와, 활주로가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네, 넓고 좁고가. 네, 그러니까 현대중공의 경우는 이 폭이 상당히 40m를 훨씬 넘는 예. 이제 그러한 이 폭을 갖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질문을 한 게 딱 그거죠. 이거 3만 톤짜리 맞습니까? 이거 3만 톤짜리 맞습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5만 톤 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네.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설명은 실제 3만 톤 맞다. 어떻게 했냐? 뭐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계획보다 줄고 그래서 이제 갑판도 넓어졌고 전체적인 중량은 해군의 요구 사항에 맞췄다는 게 이제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만은 기본 규격은 맞췄다.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 하여튼 뭐 현대 대우 모두 이제 함재기로 F-35B 앞서 뭐 그 영상에 나왔던 F-35B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네. 역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F-35B가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금 미국의 예를 들어 FA-18 슈퍼 호네트라든지 네. 뭐 이런 고정익기 중에 수직이 착륙이 안 되는 함재기를 운용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고정익 함재기를 실제 나와 있는 걸 따져보면 F-35B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해려가 있습니다. 해려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33년쯤에 이걸 배치한다고 네. 그러는데 13년, 10여 년 뒤에 배치하는 함정에 도입하는 함정에 해리어. 네, 80년대부터 왔었던 해리어를 도입한다? 쉽지 않죠. 그 영화 트루 라이즈 나왔던 겁니다. 네. 슈왈트 제네거 형님이 그 젊으셨을 때 나왔던 그 기종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마 국민 여론이라든지 국회 네. 선택하기 힘들 것이고요. 장 좋은 걸 해야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군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어요. 아, 예. 기본적으로 해군이 구사하고 있는 항모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경항모기 때문에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기능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F-35가 사실상 유일한 후보라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F-35B는 참고로 미국을 비롯해서 뭐 영국 그다음에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등도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럼 F-35B 장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항모가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작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 가운데 더구나 움직이니까 요동이 있습니다.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출렁임은 있는 상태고 네. 함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어려움을 좀 극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F-35B는 이제 그런 점에서 함재기에 특화된 이러한 이제 강점, 예를 들어 튼튼한 골격이라든지 뭐 착륙 장치 이런 것들이 있고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엔진이죠, 엔진. 아까 착륙할 때 위에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열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류를 배출할 때 이제 용도로 쓰고 그러는데 특수 엔진, 그다음에 구성품들을 또 이 해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제 방염 처리. 레이더의 경우 FA-18 EF 슈퍼 호네트에 비해서 한 1.2배 정도 먼 거리에서 탐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32가 뭐 한계도 있지만 이런 장점도 있다는 점 맞습니다. 예. 가격 부분은 조금 비싸긴 하겠죠? 네, 비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좀 있는데요. 네. 일단 가격은 F-35A에 비해서 30%나 비싸다. 그러니까 많이 비싼 거죠. 수직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거 뭐 예. 방향 바꾸고 이런 설계 부분이라든가 뭐 네.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다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 반경은 F-35A보다 260km나 짧고 무장 탑재량은 80% 수준이니 전반적으로 그 이 착륙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금씩 다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북한의 지하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이른바 벙커 버스터라는 그런 폭발력 쪽이 이제 절반 정도에 그치는 소형만 탑재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항모랑 관련돼서 더 큰 문제는 이제 이착감 시 발생하는 고열 그 부분인데 이제 밑으로 이제 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게 그렇죠. 그렇죠. 예. 제트 엔진이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갑판 온도가 12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갑판은 그냥 다 녹아버리는 온도라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돈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죠. F-35B 정말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만은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럼 다른 함재기를 한번 생각해보는 뭐 그 시도는 없었을까요? 있긴 있었겠죠. 해군에서 직접 그 담당했던 사람은 아니니까 네. 얼마나 그 부분에서 해군이 검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형 항모 이상 되는 중대형 항모가 아니기 때문에 갑판이 짧지 않습니까? 네. 대형 항모보다는 좁고 짧다 보니까 이 대형 항모의 경우는 캐터펄트라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새총 쏘듯이 이제 고리를 걸어서 이제 던지듯이 내보내는 건데 그 사출기를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항모에 쓰던 스팀 사출기 이런 것들은 그 무게만도 뭐 2,000톤 뭐 이상 간 그런 경우도 있고 2,000톤? 1,000에서 2,000톤 정도 그런 엄청난 무게와 부피를 차지하는 이제 그런 장비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중형마 이하에서는 그런 고정 캐터펄트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에 요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하나 짠 하고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말스라는 건데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에어크래프트 런치 시스템이라고 전자기식 사출 장비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일반적인 우리 증기식 사출기에 비해서 캐터펄트에 비해서 가볍고 부피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뭐 중형급 항모도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중형급 항모 하면은 보통 4만 톤, 4에서 5만 톤 이상을 이제 중형 항모로 이제 분류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막 이말스를 설치한다면 웬만한 고정익 항공기도 사출할 수 있지 않느냐, 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왜 캐터펄트 사출기가 또 필요하냐면 이말스를 장착하면 함재기 출격 아까 말씀 소티를 25%가량 늘릴 수 있다는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말스 같은 경우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던 거죠. 네. 퀸 엘리자베스 함은 일단 스키 점프되고 뭐 이말스를 바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거를 이말스가 뭐 여러 가지 효율도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왜 스키 점프 때부터 하고 또 중간에 바꾸는 걸까요? 이게 뭐 최신 기술이라 그런데요. 이말스 기술이 원래 이제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라는 회사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영국이 그 생각을 하던 그 통합 부분을 고려하던 시절에는 개발 단계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뭐 리스크가 너무 크고 또 비용 산출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린 거죠. 기다리다가 대신에 이제 만들 때 차후 통합 가능하도록 이제 처음 설계 단계부터 이말스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퀸 엘리자베스 함재기로 이제 F-35B를 확정하고 운용하는 동안에 미국의 그 배수량 10만 5천 톤급의 그 핵함모, 최신형 핵함모인 제럴드 포드 함에 이제 이말스가 채용이 됐고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퀸 엘리자베스 함도 이제 지금 뭐 6개월 동안 40개국 순방하고 있는데 요거 끝나면 우리도 이제 여기다 붙이자. 이런 계획으로 지금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말스를 당연히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오시면 얘기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인도가 이제 차세대 슈퍼 항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말스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판매를 승인했다는 뭐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런 외신 보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중국 경제 차원에서 한 거 아닌가 이제 싶고요. 그래서 영국도 이말스를 퀸 엘리자베스가 급이 그 두 척인데 교체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뭐 바로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런 거는 검토해 볼 만하지 않나 그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저도 아주 궁금한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바다의 군사기지 항공모함이 여러분 바닷속에서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걸 또 꿈꿔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 무렵이었는데요. 수중에 운영되는 항공모함을 만들고자 했던 그 계획, 정체는 무엇인지 본방자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보시죠. 2013년 8월 하와이 대학 탐사팀은 해군 기밀 문서를 토대로 10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장된 일본의 비밀 병기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처음 발견했을 때 뭔지 몰라도 엄청난 규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실체와 마주했을 때 희열 그 자체였죠. 깊은 심해에서 8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일본의 비밀 병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은 미국에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는데요. 이에 미국은 내키지 않던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되면서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산업시설을 동원해 군함, 전차, 비행기 등을 무섭게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전쟁을 조기에 끝내 유리한 협상을 끌어내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고 비겁한 일본의 도발에 미국이 분개하면서 상황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미국의 군사력은 일본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보니 전면전은 불가능한 상황. 불리한 전세를 뒤바꿀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진주만 공습을 주도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미국 도시를 공격해 태평양에서의 장기전을 피하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경계가 극심해진 상황에서 미국 도시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무기, 미국이 상상하지 못할 무기가 필요했는데요.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대서양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나치의 잠수함 유보트의 성공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는 다른 기습 공격이 가능한 잠수함을 만들기로 하는데요. 미국 영해 근처까지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잠수함의 침투 능력과 지상을 타격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인 함재기가 있는 항공모함의 화력을 합친 비밀병기, 이른바 잠수항모를 만들기로 합니다. 사실 잠수함과 항공모함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요. 물속에서 전투기가 출격할 리도 만무하고, 그렇다고 전투기 출격을 위해 잠수하지 않는다면 항공모함이랑 별반 다를 게 없고, 전투기를 날리기 위해선 기다란 활주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잠수함을 크게 만들면 적군에게 노출될 위험이 컸죠. 상극이나 다름없는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합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잠수항모 외엔 방법이 없다 생각한 일본은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의 지휘 아래 개발에 착수하는데요. 그 결과 정말 놀랍게도 세계 최초의 잠수항모 I-400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다는 잠수함보다 3배나 큰 거대 잠수항모는 목표물 근처까지 은밀히 이동하다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요. 이때 경납고에 있던 3대의 공격기들이 갑판으로 나와 사출 방식으로 출격하면 I-400은 다시 물속으로 잠수해 공격기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임무를 마친 공격기들은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 수상 착륙을 하는데요. 이렇게 무사 귀환한 공격기는 잠수 항모에 설치된 유압 크레인으로 건져 경납고에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공격기를 3대밖에 탑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총 19척의 잠수 항모를 제작해 거대한 잠수 항모 전단을 꾸리고자 했는데요. 일본에서 가장 큰 어뢰였던 850kg의 폭탄을 장착한 57대의 공격기가 작전에 투입, 약 48톤의 폭약을 투하할 수 있어 미국 도시를 공격하기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롭고 강력한 무기는 비밀병기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전장에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1945년 8월 15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수항모 개발 당시 자재와 연력 부족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이 때문에 설계와 개발하는 데만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죠. 거기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 전사하면서 잠수항모 제작이 3분의 1로 축소되었고 겨우 만든 3척의 잠수항모는 실전 한번 치르지 못한 채 그대로 미국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조금만 더 일찍 계획대로 만들었다면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을지도 모를 텐데요. 하지만 잠수항모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속출하면서 비밀병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가열된 기름을 주유해 엔진을 데워 출격 시간을 줄이고자 했지만 예상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으며 전투기를 사출시키기 위해서는 수면 위로 떠올라야 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거기다 비좁은 경납고에 들어갈 공격기가 없어 날개와 꼬리를 접을 수 있는 전용 공격기 M6A 세이란을 제작했지만
질 낮은 재료로 만든 탓에 신뢰성 문제가 있었죠. 더구나 가격도 비쌌는데요. 세일한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제로센 전투기 50대 가격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또 잠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미 잠수함의 2배나 걸렸고 용접이 아닌 리벳으로 선체를 고정해 깊은 자망이 불가능했죠. 그럼에도 미국은 이 잠수함무가 굉장히 위험한 무기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던 중 미소 동맹이 틀어지면서 소련과의 사이가 급격히 틀어지자 미국은 전략적 공습을 목적으로 개발된 대형 잠수함모가 소련의 손에 넘어갈까 두려웠던 나머지 I-400을 없애기로 합니다. 잠수항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소련이 만들어낼 게 분명했으니까요. 미국 공격이라는 큰 꿈을 안고 태어난 일본의 비밀병기 잠수항모 I-400은 한 번을 싸워보지도 못한 채 바닷속으로 묻히며 초라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1946년 하와이 근해에 수장된 I-401과 I-400은 2005년과 2013년에 각각 발견되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는데요. 실전 한 번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지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의 시발점이 되면서 전쟁의 수행 양상을 바꿔놓은 무기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만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게 그 옛날에 그러게요. 예? 1940년대 뭐 10여 년 전이잖아요. 그때 만들었다는 게 좀 대단하기도 하지만 그냥 활용이 안 되고 수장됐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네.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우주에서 항공모함이 다니는 것 같은 그 정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우주전함. 우주전함 무슨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돌아다니는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게 우리가 알면 저쪽은 실패한 거죠 지금. 이거야말로 정말 극비여야 될 것 같아서.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진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추후 경항모가 도입된다면 이제 실제 사용할 우리 해군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따뜻한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베리 스페셜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군본부 계획관리참모부에서 군함 항공기 소유재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력 소요 차장 곽광섭 제독입니다. 저는 약 1000일 만에 이 본게임 2에 귀환인데요. 제가 2018년 국제관함식 때 서해 유성룡함 함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곳은 2018 제주국제 관함식 현장 서해 유성룡함 보시고 진짜 짱구처럼 이렇게 잘 들어요. 서해 유성룡함은 여러분이 국민들이 다 잘 아실 텐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일본의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좋은 일이 있으셔서 이제 제동님이 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그때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2018년에 저희가 서해 유성룡함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군사 기밀도 아니고 무슨 보안도 아니고 공식 행사 일정도 아니고 그때 망국기가 되거든요. 망국기가 바람에 불어가 소리가 시끄러워서 저희가 방송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시 함장님께서 바로 떼자 해가지고 저희가 원활하게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런 평가까지 거듭 감사드리고요. 그 소를 위한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는 갑판 병들한테 조금 그분들도 일을 하셨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예. 네. 조타와 갑판 병들이 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본 게임에서 꼭 서해 유성룡함 그리고 관함제를 다루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때 제가 무슨 일로가 못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오시면서 저한테 이걸 챙겨서 주셨어요. 서해 유성룡함 배지입니다. 받으셨나요 그때? 예. 기억도 안 나시죠?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가물가물한데요. 받은 예. 건 나 기억해요. 중국 기억 안 나도 근데. 그렇군요. 예,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할 거 아니고.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기본적으로 하나. 근데 여기 저는 이제 중위로 제대해서 이런 멋진 옷이 없는데 이거 오른쪽에 그 뭡니까? 그 성함이 오른쪽 여기에? 예. 훈장이십니까? 여기는 이제 작년에 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표창에 대한 표시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군 생활을 제가 이제 산학교를 포함해서 90년에 이제 산학교에 시작을 해서 30년이 되었다고 준 30년 회장입니다. 대통령 표창 30년. 우리 바다를 지키신 또 영광의 그런 예. 이거야말로 언급해 주셔서
저는 소유 승용함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항공모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개괄적으로 대한민국의 경항공모함이 왜 필요한 건지 일단 짚고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항공모함은 90년대부터 꾸준히 이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해군에서도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요. 미래를 우리가 뷰카라고 그래가지고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이렇게 정대된다고 하는데 경항공모함은 이제 이러한 미래 전방위 안보 위협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다기능 합동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대북, 잠재적, 그다음에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에 작전적, 전략적 억제를 달성하고 포괄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전력이라고 해군에서 판단을 했고 제가 건투시합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투시합은 보면 경항모는 이제 우리가 10회전까지 해가지고 판정성으로 이기겠다 이런 컨셉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1, 2회전에 단기전에 이제 케어를 시키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최단 시간 내 최소 피해로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려고 하는 그런 해군의 의지와 그런 결기가 담긴 그런 산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경항모가 필요한데 그럼 이제 우리 주변 상황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력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전에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운명적으로 네. 우리 주변에 약한 나라가 없잖아요. 다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만 몰려 있어요. 네. 예? 중국, 러시아, 일본, 물론 뭐 미국은 우리 우박이지만 또 이 나라들이 보면 이 해군력 증강에 상당히 이제 주력을 많이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정의 꼭 크기, 무게만 가지고 위력을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흔히 이제 많이 비교하는 게 전체적인 톤수, 함정 톤수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 1000톤급 이상의 함정 잠수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중국이 한 10% 정도, 일본의 한 39% 정도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뭐 워낙 해양 옛날부터 이제 해군력이 셌으니까 그렇다 치고 중국이 그만큼 이제 많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고 중국의 경우 특히 이제 항모를 지금 두 척 있지 않습니까? 라닝함, 첫 국산 항모인 산둥함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3번함을 이제 상하이 주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게 최근에 위성 사진이 이제 인터넷에 종종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보면 거의 미국의 가장 큰 슈퍼 항모라고 불리는 제럴드 포드함보다 약간 작은 나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3번함으로 등장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위협의 강도, 충격이 아마 좀 더 다를 것 같은데 약간 이걸 포함해서 재래식 2척, 그다음에 원자력 추진 2척, 총 4척을 더해서 한 6척 정도의 이제 항모를 보유할 것으로 네. 이렇게 예상을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헬기 항모 2척을 이제 경항모로 개조해서 여기에 F-35B 스텔스 수직이 착륙기를 탑재하기 위한 지금 개조 공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24년부터 함재기인 F-35B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가정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이 주변국들이랑 어떤 해양 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꽤 있다고 봐야죠. 사실 뭐 한중일 전부 이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고 우리나라는 뭐 독도는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일본하고 이제 영유권 분쟁 우리 입장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독도에 이어서 최근에는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편인데 이호도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섬이 아니죠. 물속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법적으로 암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2003년에 여기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서 지금 시료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가 군사적으로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이 다 합쳐지는 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이 합쳐지는 지점에 있는 데다가 그 주변에 이제 사광구 거기 이제 석유, 천연가스 매장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류 자원 이런 것들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면적이 요 암초 하나를 가짐으로 해서 몇 배 규모의 해양 영토가 확장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어도가 되게 멀어요. 우리 그 마라도 최남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149km를 또 가야 되는 곳이라서 여기서 만약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공군 전투기로 가면 이제 20-30분 정도밖에는 사실 채공할 수가 없는 뭐 여러 가지 연료라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F-15K나 F-35A보다 경항모가 있게 되면은 훨씬 더 작전상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중국은 뭐 최근 들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서해 내해화를 통해 가지고
군사 활동의 빈도나 그런 어떤 수준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동해까지도 이제 정보 활동이나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시간 공간적으로 이제 위협이 꾸준히 이렇게 지속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현시라고 뭐 잘 아실 텐데 쇼 오브 폴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경항모는 상시 배치가 가능하고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 언제든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크게 기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렇게 365일 24시간 동안 작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항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일부 뭐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겨냥해서 군사력을 뭐 이렇게 증강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래의 전략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이렇게 우리도 어떤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주권국가 군의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주요 활동하는 해상 교통 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경항모 대신에 미국도 뭐 동맹국도 많은데 그 동맹국에게 공조를 좀 요청하는 것은 어떻겠냐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항모 있든 없든 그 활동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꾸로 이제 한번 이제 다시 질문을 해 보면 경항모를 가지고 동맹과 외교가 역할을 하는 거하고 없는 거 없이 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상 교통로에서의 그 어떤 그 지금 분쟁에는 뭐 강도나 수준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해양 그 교통로에서의 분쟁이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잘 대응하지 못하면 이게 해상 교통로의 문제라고 해서 그게 잘 해결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에스컬레이션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의 생각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외교나 동맹은 안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교 관계를 봐도 사례적으로 볼 때 시시때때로 또 상황에 따라서 뭐 외교가 실패한 경우들이 동맹이 실패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양 교통로의 문제를 그냥 외교와 동맹으로 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희망적 사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국가대표 축구 시합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축구 시합을 할 때는 수비 진영과 공격 진영이 있는데 우리는 수비 진영에서 수비만 탄탄히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하고요. 공격 진영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나 리베로를 키워야 된다. 해군의 경항모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이제 언급하는 것은 공격 진영을 용병한테 맡기는 거나 또는 우리 국가대표가 아니라 다른 국가대표를 투입시켜서 공격을 하게끔 만드는 거와 뭐 유사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그 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동맹의 어떤 요청도 하고 이런 것이 더 효율도 높아질 거라 저도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대쪽 의견입니다. 그런데 3만 톤급 경항모 가지고 되겠냐? 어차피 만들 거 중형 항모로 가자. 자, 이런 의견도 또 꽤 많으십니다. 화끈하게 가자. 그동안은 항모 안 된다였는데 큰 항모 갖자. 왜? 갈 거! 오히려 저는 이제 3m 4, 5! 고무적이고 예.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화색이 돋았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주장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이제 위협에 대응하려면 조기경보 뭐 조기경보기든 조기경보 혈액이든 뭐 이런 것들을 태워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 좀 더 중형급은 돼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논의들을 저희들도 이제 해군에서 네.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또 해군 장교들뿐만 아니라 일반 유튜브의 의견도 들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크기에 있어서의 그 어떤 문제는 저희들도 대형 항모나 중형 항모가 좋고 이게 있으면 우리한테 더 좋다는 걸 알지만 이제 시간의 문제인 것 같고 또 과정과 절차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군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그렇게 가기에는 중학교에서 바로 대학교나 대학원을 가는 거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축적의 과정을 거쳐서 한다면 또 다른 어떤 함영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뭐 안보 환경이나 국방 재원, 과학기술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군이 선택한 것이 현재의 그런 경항모이다. 앞으로 그게 우리의 엔드 스테이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듯이 만약에 중형 항모가 우리 국방을 수호하는데 더 큰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해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경항모에 탑재하는 수직 이착륙기로 F-35B가 유력하다는 평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 고정 입기를
탑재할 계획이신지 또 작전 위한 소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다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직이 착륙기도 작년 연말에 그 장기 소요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12월 30일 이제 그 합동참모에서 이제 중기전 소요 결정을 하면서 한 것은 10여 대 이상 정도의 그 수직이 착륙기를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영국 그 함대 사령관 이제 키드 제도 이분이 이제 최초의 그 퀸 엘리자베스 함장을 이제 역임하셨는데 이분이 그 함재기를 많이 탑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함재기를 이용해서 어떤 운용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소티를 창출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항공모함 운용의 소티 생성률이나 항공기를 운영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핵심 기술 과제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이루어져야 현재 열대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좀 더 확장을 할 것인가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궁금한 내용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F-35B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고가의 가격부터 작전 반경과 무장 탑재량 축소 등에 대해서 해군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F-35 브라보는 무엇보다도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이를 위해서 튼튼한 골격 착륙 장치, 그다음에 특수한 엔진 주요 성능, 그를 포함해서 방염 처리,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뭐 다소 높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뭐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그 항공모함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또 이렇게 이제 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고려해서 수직이 착륙형 이제 함재기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늘어서 이제 이런 국가들이 요구하는 함형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가격은 조금 다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전 반경하고 무장 탑재량 이거는 이제 뭐 약점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항공기 자체만 볼 게 아니고 그 항공기와 같이 이제 결부되어 있는 항공모함을 이제 같이 해서 그게 발휘할 수 있는 시너지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전 반경은 제가 볼 때는 고정적인 점에서 운용하는 어떤 비행기보다 이 항공모함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것과 연계해서 작전 반경을 고려한다면 거기서 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고 부족하다고 하는 무장 탑재 능력도 다른 뭐 지상 스텔스기와 분업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또 항공모함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분법적으로 이 비행기가 좋고 이 비행기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융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한 비행기를 우리가 두고 고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 전략가들이라고 하면 다양한 옵션을 두고 군이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앞서 이착함 과정에서 고열 문제 F-35B. 예. 근데 퀸 엘리자베스는 그거 어떻게 극복했대요? 극복하고 있는 거죠? 퀸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는 특수한 코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코팅이요? 네, 그래서 내열 코팅이죠. 네. 그러니까 그 F-32가 이착함할 때 12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데 열이 쉽게 내려가지 않으면 갑판을 비우고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퀸 엘리자베스 항모의 경우는 불과 30초 만에 이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러한 이제 능력을 갖췄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영국이 갑판을 잠시 동안 비우지 않고 높은 수준의 소티를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작전을 할 수가 있다고 전해지는데, 근데 과연 이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도 그럼 이런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이런 기술을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우리가 이전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기자님께서 잘 아시면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건데 정말 몰랐어요. 네.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항모 건설 준비를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 아직까지 그런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1990년대부터 우리가 항모를 준비했는데 그때 우리가 준비를 했다면 지금 이런 내열 코팅과 같은 이런 기술들은 지금 충분히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뭐 아시겠지만 이런 내열 코팅이나 이런 기술들은 일부 선진국들만 보유하고 있는 이제 고급 기술이고 또 이런 국가들이 공개를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준비하는 상황에서 애로 사항이 많은데 지금 이제 아까도 핵심 그 과제, 핵심 기술 과제로 그 내열 코팅과 관계된 것들을 지금 우리 한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러한 연구들과
그다음에 이제 항모를 도입하면서 여러 선진국들과의 그 협력을 통한다면 우리가 항공모함을 이제 만들어서 그 우리 항공모함에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기술이 굉장히 고난도 기술인 게 그냥 열을 막으면 되는 게 아니고 열을 다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30초 만에 견뎌내죠. 그러니까 견뎌내는 데 이거는- 그치지 않고. 그렇죠. 예, 견뎌내는 게 시켜야 그치지 되니까.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꽤나 고난도의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F-35 정비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원래 F-35가 이제 미국 보안 규정에 따라서 비행 브리피실, 무장 탑재실, 정비실 이런 공간이 전부 특별 보안 구역으로 설정이 돼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항모에 이런 공간을 설치할 수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정말 수리할 때마다 뭐 일본으로 가든가 해서 거기에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군에서 이제 500억 정도 든다고 그러니까 야 그거는 너무 좀 적은 거 아니야? 뭐 그게 이제 500억은 그러니까 순수 항모 한 척. 예, 주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렇게 우리나라도 좀 접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또 돈을 또 들여가지고 그걸 다 꾸려야 되는 건지. 그 이제 몇 조짜리 값비싼 고가의 표적이 아니냐. 함정은 해군이, 함재기는 공군이 공동 운영한다. 아 이거 좀 복잡한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또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예, 어려움이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있죠. 그죠. 그러면 예수에 무서워서 그 항공모함을 안 가질 거냐? 영국 항공모함 그 항모전단하고 이제 같이 훈련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해상에서 하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셨던 게 오늘 뭐 이렇게 하시고 거의 뭐 청문회 나오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뭐 다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안 넣으신다고 하니까 센 질문 하나 부탁드릴게요. 좀 더 센 걸로. 센 거로 가죠. 센 거로.